지난주엔 경제와 역사 요거 할만하다 싶더니만 산 넘어 산이라고 오늘은 경제와 영화의 조합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전에 뵈신 적이 있나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새로운 미팅을 주선하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나 처음 뵙다고 이분들. 네네네. 왜냐면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면은 사실 좀 뵙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새로운 시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조금 뭐 이런저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 네. 전문 기자를 어느 정도 하셨죠, 이다혜 기자님은? 저는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한 20년, 24년 정도 됐네요. 네. 24년이면은 뭐 웬만한 영화와 뭐 다 보셨겠네요. 사실 그 기간이 중요했던 게 한국 영화가 한참 상승기에 있던 시기에 맞아요. 기자 활동을 한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영화들 많이 보고 감독님들도 많이 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심은 좀 있으신가요?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제 생활이 훨씬 더 풍족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관심은 있지만 알지 못한다. 경제평론가라고 꼭 부자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부자십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윤일상 작곡가님 있잖아요. 윤일상 작곡가님. 그분하고 이제 사적으로 만났는데 본인은 이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아니더라. 그래서 제 계좌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살짝 보여드렸더니 인정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밥은 한번 우리 평론가님이 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영화도 하나 가져오셨고 오늘 주제는 또 이제 예비비 사용 내역이에요. 한국일보가 윤석열 정부 2년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단독 입수해 공개를 했는데 지금 제목이 이거예요. 국가 비상금 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나라 돈이 쌈짓돈이냐, 윤 정부 예비비 남용에 야당은 국정조사 주장도. 자, 오늘의 칼럼 주제 국가 비상금으로 해외 순방입니다. 일단 예비비가 뭐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국가 예산을 정하는 것은 사실 법률로 정확하게 절차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국가재정법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항목 중에서 아예 예비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그 예비비를 운영해야 되는가. 사실은 국회에서 미리 허락을 받고 사전에 심의를 득한 예산 그런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국회의 승인을 받을 정도까지 시간이 없을 때 급하게 써야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정말로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전염병 대책, 자연재해 대책 같은 그런 특정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전체 이제 일반 예산으로 치면은 약 1% 이내에서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 바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예산이 네. 보통 한 뭐 600조 뭐 네. 원 뭐 네. 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면은 뭐 6조 원 안쪽으로는 정부가 긴급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 6조 원 안쪽 예를 들면 1% 이내로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걸 쓰라는 건 아닙니다. 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한 4조 2천억 정도로 편성 현재 되어 있고요. 그걸 갖고 있어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라든지 정말 국회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급하게 쓸 거 아닙니까? 다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걸 내서 다 쓰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나 행정학적으로는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고 뭐 다수설소설 할 거 없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학계에서나 국가재정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어긋난 비용이 지금 집행된 거다라고 해서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급작스러운 전염병, 뭐 코로나19 같이 아니면 자연재해 이렇게 해서 언제 국회 승인을 받을지 이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제 쓰라는 건데 이번에 좀 사용 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썼습니까, 정부가? 지금 사용 내역 주로 밝혀진 걸 보니까요. 대통령의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무려 328억. 쉽게 말하면 해외 순방 가는 데 돈 썼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해외 순방이 이제 당연히 부속되는 비용. 기자들 운영하니까 프레스센터 같은 것들 운영하는데 한 76억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의 관련해서 경호 비용으로 한 50억.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총 아무튼 해외 순방 관련해서 한 500억 정도, 530억 정도가 쓰여진 걸로 보이고요. 뭐 대통령실 이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도 약 650억 정도가 사용된 걸로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쓰였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정상외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49억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거보다도 2배가 넘는 532억 원을 추가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800억 정도 쓴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라는 거는 원래 항목에 없어서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3대 원칙은 예측 불가능할 때, 그다음에 시급할 때, 그다음에 기존에 꼭 필요한 금액을 쓰고 나서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 부족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방금 저희가 예를 든 거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 그다음에 대통령 해외 순방. 연간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3대 원칙에 다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비비를 왜 썼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이다희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해외 순방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2번,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외교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좀 많이 썼다. 그걸 감안해도 좀 많이 썼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교를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주 나가시는 것 같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적인 비용이 아니잖아요. 네.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데 원칙이 분명하게 있고 그동안 그 원칙에 지켜서 다들 이 예산을 운영해 왔던 건데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 보면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식으로 뭔가 돈이 급하거나 아쉬울 때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약간은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소야대 지금 상황에서 국회나 이제 야당이 또 깐깐하게 뭐 네. 어디다 썼냐 또 이렇게 다 따져볼 테니 일단은 뭐 좀 쌈짓돈처럼 편하게 갖다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순방 말고도 사용 내역에 보니까 고물가 대책으로 쓴 비용도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써도 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조금 어떤 큰 규정에 어긋나는 건가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평론가로서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후쿠시마 관련한 대책은 해수부에 원래 예산이 있어요. 예. 그 특히 이제 후쿠시마 방류 대책 예산으로 사실은 전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한 5천억 정도 이미 예산이 증액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쓰고도 모자라서 여기다 다시 대통령실 예비비로 또 편성한다라든지 잼버리 관련해서도 물론 잼버리 사태가 날 줄은 우리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긴급하게 이제 이 부서 예비비를 쓰면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K-팝 스타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하면서 좀 그 국제 청소년들을 위로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들어갔던 비용도 약 160 몇 억 정도가 예비비로 이번에 쓰여졌는데 문체부 관련한 예비비로 썼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대통령실 예비비로 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처마다 또 예비비가 따로 그러면요.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부처 예산으로 써도 되거나 부처의 본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들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부처 예산으로 편성했어도 되는 걸 뭐 못 썼다는 문제가 아니고 마구잡이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배정을 해놓고 또 남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경우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비비 항목으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써놓고 예비비 뒤로 갔다가 예비비 그러니까 그나마 예비비를 쓰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관련해서 국무회의 보고도 하기 전에 미리 써놓고 국무회의 사후에 올린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이라는 절차를 다 무시하면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나라 살림을 운영해도 되는 건가라는 비판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좀 그렇군요.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려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무회의는 이제 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서 저는 이 예비비 사용 반대세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뭐 다 그대로 집행이 된다라는 건데 중간에 이다혜 기자님이 좀 웃으셨어요. 왜 갑자기 웃으셨죠? 사실 저는 이 예비비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사실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에서도 이렇게 예산 운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필요한 건 정말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한 거지 이렇게 아무 때나 갖다 쓰려고 예비비라는 걸 편성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게다가 지금
올해만의 문제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텐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예산 같은 일을 실제로 해보면은 아주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실제로 아무 일이 없어서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은 고성 큰 산불이라든지 예. 뭐 곤파스 같은 뭐 20년 빈도수로 날라오는 큰 자연재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진짜로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 쓸 수 있는 우물 같은 저수지 같은 비용이 예비비인데 그걸 만약에 대통령 순방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좀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잼버리 비용을 막 써버린다든지 하면은요 진짜 자연재해 때 예산을 긴급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1% 미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원래 유지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뭐 저 아주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잼버리 사태 벌어진 다음에 K-팝 콘서트라도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솔직히 거기까지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게 만족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네. 국격이 떨어지는 건 조금 막았다. 그 정도면은 또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제가 옛날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만 이랬나라고 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3년 8월 28일 기사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MB정부 정상외교 630억 원 편법 지출. 그래서 MB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이렇게 정상외교하면서 예비비를 막 썼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질타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국회나 이를테면은 뭐 다른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언제 어떻게 썼는지 지출 내역을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비비 관련해서 이제 국가재정법이나 예비비 편성 관련한 지침 등등에 따르면 국회에 다음 해에 5월 정도까지, 5월 31일까지 보내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승인. 예, 회계년도로 당해년도가 끝나자마자 또는 동시에 아니면 집행이 끝나자마자 국회에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 그 해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국회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즉시 공개가 안 되는 측면 때문에 이 불투명성도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알아서 제가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2023년에 쓴 거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월이 되니까 이제 이게 알려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에서 막 쓰면은 점검이 안 되니까 분기별로 이거 좀 점검 좀 하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행정학적으로는 다양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자는 안이 있고요. 예. 또 분기의 사용 내역이 사실 미미한데 그걸 국회 승인까지 받을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력 낭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기별이 아니라 사용 내역별로 뭐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 사용이 끝나고 나면 뭐 며칠 이내에 이렇게 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국회가 사실은 1년에 몇 회 꼭 추경을 합니다. 그때 예결위가 열리거든요. 그럴 때 예결위에 그 다음번 예결위에 태운다든지 어쨌거나 시차를 최소화해서 바로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즉시 이제 비판하거나 감시하거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시차를 줄이자는 대안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대안입니다. 네. 역시 이제 핵심은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제 얼마나 감시를 국민들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뉴스 이면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고위층 이 권력 관계들이 굉장히 좀 내밀한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 이제 이다혜 기자님이 영화를 한 편 가져오셨는데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 가져오셨죠? 부당거래 가져왔고요.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류승환 감독이 연출을 했고 당시에 청룡영화상의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받기도 한 영화예요. 이 영화 저도 정말 좋아하고 이거 가져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또 봤어요. 네, 재밌죠. 너무 재밌고요. 너무 적나라합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 보셨습니까? 이 영화? 저도 한 30번 봤습니다. 30번까지?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민낯을 좀 많이 이제 특히 이제 이 권력기관 중에서도 수사기관들, 그렇죠. 경찰과 검찰 거기에 이제 뭐 재벌 이제 뭐 나오고 굉장히 그런데 이건 진짜 명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내부자들 최근에 나왔던 것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사기관들이 다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라인이 있고 맞아요. 그 라인에 따라서 알력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뉴스 볼 때
이거 뉴스로 나오는 게 다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사실 그 뒤에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어 같은 식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류승환 감독의 대표작으로 꼽는 영화들 중에 한 편이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 신문사에 있을 때 제가 2005년, 2006년에 경찰청을 출입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사실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 리얼리티가 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 뭐 그렇죠. 일부는 좀 과대 좀 이렇게 영화적 극적 좀 포장이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경찰대 출신이 중용돼 가지고 네. 비경찰대 출신이 매번 물 먹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경찰 내부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네. 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하시는 윤재옥 네. 의원이 경찰대 1기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승승장구 제가 있었을 때도 굉장히 경찰대 네. 그 정보국장으로 굉장히 승승장구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장이 못 되시고 갑자기 보수정당으로 와서 의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굉장히 그건 리얼리티가 뛰어났다. 그런데 이 영화가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 1위로 또 꼽혔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당시에는 너무 경찰을 부정적으로 그렸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가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이제 이 맞대응을 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약간 추가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문제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 검찰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경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화다. 너무 부정적으로 그랬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이후에 류승환 감독이 베테랑을 만들면서 네, 다시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반전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테랑에서도 황정민 씨가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아니 그리고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2가 또 나오거든요. 칸영화제로 영화가 가는데 사실 베테랑 같은 경우는 또 정반대로 정의의 사도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이 두 편의 영화가 재미있는 비교 쌍인 것 같아요. 뭐냐면 베테랑은 완전히 히어로 영화 같은 느낌으로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예.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부당거래에서는 완전히 경찰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것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경찰, 재벌, 검찰 이런 관계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방금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좀 전에 예비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국민의 혈세를 다른 곳에 펑펑 쓰고 자기네들끼리 몰래 쓰고 자기네들끼리 절차 무시하고 방망이 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밀실에서. 이게 저는 부당거래라고 봤는데 그렇죠. 지금 이 영화는 검찰이 경찰이랑 거래하고 또 범인이랑 경찰이랑 거래하고 그렇죠. 이게 부당거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권력의 속성 내에서 돈을 다루고 부당거래를 하고 또는 이제 범인이나 수사를 놓고 부당거래를 하고 해서 본질은 방금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영화 속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쇄살인 사건이 워낙 관심을 모으고 있으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배우가 생각해낸 거는 그러면 배우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범인을 내세워서 이 사건을 종결짓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인 이제 류승범 씨가 어떤 재벌 회장과의 관계가 있는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이 회장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서로서로 얽히는 과정이 이 영화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영화 보시면 모두가 서로를 녹취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아마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뭐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면서
어떤 사건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모든 사건에서 녹취 기록들이 등장을 하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 기록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부당한 거래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리얼리티가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있냐면은 검사들한테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황정민 씨가 그래서 경찰이죠. 우리 영감님께서 자기 이제 추적했던 네. 이제 그 검찰 수사관 그 사람을 이제 붙잡은 다음에 우리 영감님이 또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중앙에 있는 이런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뭐 이런 데서는 영감님이라고 안 하는데 지역으로 내려가면은요. 예, 진짜 영감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사가 그 영감님이라는 말을 듣고 류승범 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예, 왜 그런 식으로 나를 뭔가 낮춰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를 잘 담아낸 게 이 영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원래 이제 류승환 감독이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로 찍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 작품 박훈정 씨가 썼습니다. 근데 박훈정 신세계 아닙니까 신세계? 네 맞습니다. 신세계 만든 감독님이고 원래는 시나리오 잘 쓰기로 유명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 말장난 이런 것들도 꽤 들어가 있죠. 근데 유머는 없고 그 말장난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은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작품을 완성한 것 같아요. 박훈정 감독은 느와르 장르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영화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 뭐 이렇게 통쾌하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권력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영화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뭐 내부자들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서 2010년대 후반부에 이런 영화들이 특히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 말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화들에서 보면은 경찰서가 나오는 것보다 그 뒤에서 어디에서 만나나 무슨 얘기하나 누구랑 누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같은 것들을 영화가 보여주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하는 편이기는 하죠. 이 영화가 상도 많이 받은 영화 아닙니까? 상 많이 받았죠. 예. 천년영화상도 받았고, 근데 영화 상을 받은 것만큼이나 사실 관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60만 정도 들었거든요. 당시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어가지고. 예. 이게 왜 청소년 관람 불가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아주 폭력적이거나 아주 선정적이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영화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 어둡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등급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저 그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대사 좋아하세요? 앵커님은? 경찰을 불쾌하면 안 되지. 경찰을 불쾌하면 안 돼. 다들 일들하지 마. 그러면서 잘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맞아요. 완전 그 부분, 명대사예요. 예. 우리 박진호 평론가님 또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도 영화는 다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방금 물어보시니까 전 유승범 씨가 연기했던 그 골프장 씬에서 다들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산다 하면서 자주 하는 듯한 근데 좀 무시하는 듯한 네, 맞아요. 대사. 근데 그런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너무 잘 살렸고 저는 그 황정민 씨가 하는 대사 중에서 너네같이 법 안 지키는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대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통쾌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사는 거는 안 되고 저렇게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영화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그 유승범 씨가 결국에는 이제 황정민 씨랑의 권력 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 황정민 씨 동생 뭐 처남 주변 할 거 없이 요즘으로 치면은 별건으로 문어발식으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게 사실은 요즘 세태에 딱 맞는다. 근데 제가 이제 이다혜 기자님한테 궁금한 거는
이 예비비 뭐 이렇게 막 썼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조금 과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 네네. 보시면서 왜 이 영화가 떠올랐는지를 제가 안 여쭤봤어요. 네, 사실 저는 예비비 얘기하신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떤 영화 얘기를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도 예비비 얘기를 할 때 이게 돈 얘기잖아요. 돈 얘기고 권력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 말고 그 뒷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때에 누군가는 눈을 감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이런 일들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이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평화방송과 뉴스공감은 절대 눈 감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 잠깐만 영화계 얘기할게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범죄도시 4가 흥행이 잘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스크린 점유율이 80%가 넘었다.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야? 한국 영화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다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가 맞죠. 네, 위기가 맞다고 보는 거고 사실 인기 있는 영화에 관객이 몰리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나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모든 산업에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거 다음에 아주 싼 거 양쪽으로 이제 완전히 갈리는 이제 그런 것처럼 영화계에서는 아주 인기 많은 영화, 그다음에 나머지 정말 관객이 들지 않아서 고군분투하는 영화 이렇게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화계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가 잘 된다고 하면 범죄도시 보러 극장에 온 사람들이 다른 영화도 보러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범죄도시에만 관객이 몰리고 다른 영화들에는 그만큼 스포트라이트가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영화를 기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화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상황이고 더 크게는 사실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영화를 많이 찍고 뭔가 이 판도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찍는 영화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비상민생 경제회의에서 영화 관람료에 포함된 입장권 부담금 3%를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한 500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거가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거고 좀 궁금해요. 500원 내리면은 극장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박지동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방금 그 말씀하신 그 발표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 보조금을 이제 영화 발전 맞아요. 보조금 말고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 그때 있었는데 이걸 동시에 다 폐지한다고 하면서 폐지 18개, 감면 14개 해서 한 2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없애면서 거의 그림자 조세 같은 굉장히 나쁜 거를 저희가 국민들 여러분들 위해서 없앴습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굉장히 잘한 치적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영화값 500원 그것 때문에 관객들이 가고 안 가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500원이 쌓여서 만들어진 영화진흥기금으로 수많은 다양성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영화 인력들이 처음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씨앗을 없애는 게 국가나 산업정책이나 영화정책에 맞는 거냐. 그 500원 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비판이 가해지니까 뭐라고 정부가 얘기하냐면 그 500원 국민 여러분들로부터는 저희가 없애지만 정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서 기금 살려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요. 지금 일반 예산 중에 특히 이제 재량 예산은요 14% 이상 깎이게 되어 있어요. 신규 사업이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R&D 예산은 내년에 많이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것도 작년보다는 늘어난다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선언했습니다만 원복이냐 복원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그 어느 정부 당국자도 그거 확언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20% 가까이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4조 6천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거 최소한 복원이라도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 장담한 당국자 멘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다혜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단.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500원 깎아주는 건가라는 게 궁금하실 거고 그게 영향이 있을까인데 사실 영화 관람료가 비싸서 영화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한 게
최근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의 일이에요. 맞아요. 그것은 지금 이 영화발전기금하고는 무관한 인상이었단 말이에요. 극장들이 영화값 인상할 때 핑계를 대는 게 뭔가요? 뭐 사람들 많이 몰릴 때, 피크 타임 때 이런 때는 더 높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으로 사실 1,000원씩 2,000원씩 인상이 됐던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이 500원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선거 앞두고 뭔가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죠. 실제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없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궁금한 게 이 입장권 부담금 3%가 폐지되면 근데 그 가격을 영화 관람료를 결정하는 거는 극장 네, 체인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깎는다라는 내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극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말 정부의 힘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뭔가를 낮춘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왔던 비판이 그 기금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원칙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믿을 테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얘기하라라고 하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총 영화 티켓 전체 금액 얼마에 해당 일반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현재 밝혀진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영화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게 영화 감독들이 첫 영화 만들 때에 필요한 예산들을 각종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금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국가 비상금을 쌈짓돈처럼 마구 갖다 쓴 정부 그리고 야당에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밝혀질지 예비비의 투명성 담보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경제와 영화의 콜라보 해봤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 전문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